책으로 만나는 우리 생활 속 궁금한 이야기들, 북21 출판사와 팟빵이 함께하는 책 이게 뭐라고, 남들이 안 궁금한 게 궁금한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이게 뭐라고, 남들이 궁금한 게 뭔지 궁금한 요조입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 토드 로즈의 평균의 종말 굉장히 좋게 읽었죠. 네, 그해 올해의 책으로도 저는 이거를 추천을 했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번에 토드 로즈와 오기 오가스가 함께 쓴 다크호스라는 책이 나왔어요. 네, 그 평균의 종말에서 조금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유주님, 다크호스라는 말 들었을 때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다크호스 하면 네. 강백호? 아,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제가 이걸 또 받으면 우리 또 슬램덩크 얘기 한참 한다. 안 넘어와. 네네. 네, 왜요? 다크호스 왜 물어보셨어요? 네, 저희가 오늘 다뤄야 될 책 이름이 다크호스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렇게 깊은 뜻이. 네. 저희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부류가 두 부류 있잖아요. 네. 한 부류는 이제 뭐 그냥 이제 뭐 정통적으로 성공한 엘리트들, 뭐 정도를 밟았다고 해야 될까요? 뭐 우리로 치면 뭐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해가지고 중학교 때도 잘했는데 뭐 대학교 좋은데 가가지고 그다음에 무슨 뭐 고시 패스하고 뭐 무슨 뭐 연수원 1등하고 그다음에 뭐 줄줄줄 해가지고 뭐 최초 몇 개 달고 그다음에 성공했다는 네. 그런 부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또 뭐 우리 다빈치 모차르트 이거 책도 다뤘지만 네, 약간 엄두가 안 나는 그냥 부모님한테서 뭐 잘 물려받고 뭐 약간 돌연변이 있어가지고 그냥 천재로 태어났나 보다 하는 그런 부류 있고요. 네. 오늘 다크호스는 그 두 부류가 아닌 좀 별난 사람들의 예외적인 성공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이게 처음에 이제 어떤 사례들 나올 때는 저만 해도 그랬어요. 다크호스에서 얘기 나올 때 이건 너무 예외적인 사례잖아, 이거를 통해서 뭘 배우겠어 하고 넘겼는데 이 책 읽다가 책 한 50페이지 읽고 나서 오? 했습니다. 유주님, 다크호스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저는 일단 평균의 종말을 쓴 이제 토드 로즈의 네. 이제 후속 책이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일단 기대치가 어마어마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책을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네. 이제 이게 어떤 책이다라는 이제 대략적인 이제 맛배기가 이제 뭐 표지에도 있고 이제 소개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보고 정말 너무 절박해졌어요. 왜요? 왜냐면은 제가 약간 저에게 그 필요한, 제가 이렇게 궁금한 어떤 그런 영역의 그런 메시지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책이. 그래서 읽기 전부터 정말 어마어마한 기대 속에서 이 책을 읽기 시작했고요. 저보다 장 작가님이 약간 먼저 읽으셨는데 네. 진짜 이거 대박이다. 그래서 엄청 막 바람 넣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어떤 책을 이렇게 큰 기대 갖고 읽어본 책이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정말 어마어마한 기대를 가지고 이 책을 읽었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 기대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 네. 네, 정말 좋았고 많이 배웠고, 역시 토드 로즈 킹왕짱. 저는 이제 토드 로즈가 무슨 책 내면은 그냥 무조건 읽으려고요. 거의 진짜 믿고 읽는 맞아요. 믿고 네. 읽는 로즈.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지 않고 네. 저희 둘이서 이제 이 다크호스에 대한 책 이야기, 그리고 이제 책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우리 개인적인 우리들의 이야기 뭐 이렇게 좀 자유롭게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저희가 다크호스가 사실 이제 이 책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들은, 그러니까 주로 다루는 사례는 사실 미국이랑 캐나다 사람들의 사례이고, 뭐 우리가 막 이름 들어가지고 아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 토드 로즈 본인도 머릿말에서 스티븐 스필버그, 빌 게이츠 다루려는 거 아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밑에서 조연출로 일했던 사람,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밑에서 일했던 사람이 우리가 오히려 다루려는 사람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 특별한 어떤 그 사람들의 사연을 막 소개를 하면 또 좀 늘어질 것 같아서 그냥 신요조 장강명 사례를 찬조 출연 20세기 소녀 네. 네, 그렇게 한번 엮어봤습니다. 조금 더 책 내용 깊이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가까운 서점에 있습니다.
아니 진짜 우리가 무슨 책을 본격적으로 다루기도 전에 이런 얘기 하는 게 좀 되게 성급하게 여겨지실 수도 있는데 진짜 이 책은 읽으시면 좋겠다. 정말 네. 읽으셨으면 좋겠다. 정말 그런 저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네. 얘기 끝났어요. 저 그런 생각 든다고요. 네. 저는 진짜 약간 약장수된 느낌인데 왜 우리가 이거 뒤에 얘기하겠지만 우리도 많이 다뤘잖아요. 뭐 이직하고 싶다, 퇴사하고 싶다, 뭐 네 꿈 찾아라 막 이런 책 다뤘는데 그런 모든 책들을 합한 그런 책입니다. 합한 거 이상의 해답이 담긴 책이고 맞아. 이직 고민하시는 분, 진로 고민하시는 분, 꿈 고민하시는 분, 퇴사 고민하시는 분, 뭐 다 자녀 키우시는 분들 다 읽으면 좋습니다. 사실 서점에 그런 책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네. 내 꿈을 찾아라, 막 세계 여행 가라, 뭐 퇴사해라, 뭐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근데 사실 그런 책들에 대한 피로도 상당히 좀 많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저부터도 뭐 우리가 뭐 모르나 이거를 네. 하기 싫어서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약간 같은 궤를 하면서도 이 책이 진짜 그 책들과 너무나 다르고 독보적인 점이 뭐냐면 진짜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점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가 아는 만큼 좀 많이 알려드리고 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부분 아니라 세 부분으로. 먼저 다크호스란 무엇인가, 그리고 다크호스의 전략, 세 번째가 다크호스를 키워내는 사회 이런 건데 다크호스의 전략이 네 가지예요. 그래서 그 다크호스란 무엇인가 요 첫 번째 파트하고 다크호스 전략 중에 앞에 거 두 개를 1부에서 다루고 그다음에 2부에서 다크호스 전략 세 번째, 네 번째하고 다크호스를 우리가 사회적으로 키워내자는 얘기를 다뤄보겠습니다. 다크호스라는 말 뜻 원래 알고 계셨나요? 그러니까 이런 뜻인 줄? 저 몰라. 그러니까 뭐 그냥 자연스럽게 맥락으로 이제 알고 그냥 편하게 썼죠. 네. 뭐 강백호 같은 사람 어디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되게 뜬금없이 이렇게 좀 실력 발휘하고 그런 사람들 그냥 다크호스라고 우리가 보통 부른다. 그렇게 저도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 유래가 이제 책의 앞부분에 나오게 되죠. 그 유래가 뭐죠? 소설에 등장하는 말이라고. 네. 이 소설 쓴 작가는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자기 이름도 아무도 기억 못하고 소설 제목도 아무도 기억 못하고 소설에 나오는 다크호스라는 표현만 사람들이 소설에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됐습니다. 젊은 공작이라는 1831년 소설에 그 주인공이 경마에 돈을 걸었다가 다크호스가 우승하는 바람에 돈을 잃는 내용이 나온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뭐 그게 뭐라고 싶은데 맞아. 어쨌든 다크호스라는 말이 사람들이 막 쓰기 시작했나 봐요. 유행어가 됐나 봐요. 요즘 뭐 얼짱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쓰는 그 단어가 됐습니다. 이 책에서 다크호스는 조금 다른 뜻이죠? 네, 이 책에서 이제 다루는 다크호스의 의미는 이제 성공의 표준 공식을 깨는 비범한 승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제 아마 토드로즈의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을 읽으셨던 분들은 이제 평균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인위적으로 이제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이제 세뇌된 주입된 어떤 이념이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한 것이 평균의 종말인데 이제 초반에는 그 평균의 종말하고 약간 이어지는 우리가 표준화 공식에 얼마나 지배당해 오면서 살아왔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다크호스 저자들이 말하는 것이 그런 표준화된 경로를 밟지 않고 성공해서 정말 행복하고 성취감 있는 인생을 누리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다크호스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네, 저는 이 다크호스 그 단어의 유래도 놀랐지만 성공의 표준 공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100년밖에 안 됐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좋은 중학교에서 뭐 공부 잘하다가 고등학교 잘 가가지고 뭐 좋은 대학 가가지고 뭐 좋은 회사 가가지고 좋은 부인 만나가지고 투자 잘해가지고 뭐 자식 잘 키워내고 이 공식 세워진 게 전 세계적으로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런 좋은 성공 방식이라는 게 세워진 게 100년
조금 넘은 정도다. 이것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맞아요. 그 전에 18세기, 17세기 사람들은 그런 생각 자체를 잘 안 했다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제조업, 대형 공장들이 우리 경제의 중심이 되면서부터 그렇게 나왔다. 우리가 그걸 보면서 교육이라는 것도 어떤 공장에서 사람 만드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됐고, 이 라인에서 조립 라인에서 그 다음에 도장 라인으로 가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부품 설치하는 라인으로 갈 때 이렇게 라인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제품이 가듯이 사람도 무슨 단계에서 거쳐가지고 다음 단계 가고, 각 단계마다 우수한 애들이 그 다음 단계 더 좋게 가고 이렇게 되는 개념이 그때 들어섰다. 되게 놀라기도 했고, 맞아. 그 사실을 아는 것 자체가 이거 되게 좀 비정상적이고 인위적인 그런 개념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도 만들었습니다. 네, 평균의 종말 읽을 때 이제 그 부분에서 정말 충격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네. 설마 말도 안 돼.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이어져서 이제 네. 이 책 속에서는 이제 그런 표준화된 어떤 절차를 밟지 않고 네. 이제 자기의 성공을 쫓는 이제 다양한 인물을 좀 소개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저자들부터가 그렇죠. 약간 네. 그런 표준화되지 않은 그런 절차를 밟아서 성공에 이르는 저자들이죠. 네. 그 토드 로즈 같은 경우는 그 공부 되게 못 쫓아가가지고 뭐였더라? ADHD였나? 그렇죠. 네. 그래서 학교 못 중퇴했었죠. 네. 네. 그러다가 혼자 독학해가지고 하버드 갔었던. 저도 되게 강렬하게 ADHD랑 뭐 애를 낳았는데 기저귀 살 돈 없었다, 그거가 되게 강렬하게 기억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책날개를 보고 네. 읽어볼게요. 네. 중학교 때 이제 ADHD 장애 판정을 받아서 네. 성적 미달로 고등학교를 중퇴했지만 이제 대학 입학 자격 검정 시험을 통과해서 지역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야간 수업을 들으면서 주경야독한 끝에 하버드대 교육대학원에서 인간 발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요. 이제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학 연구소에서 박사 후 연수 과정을 마쳤다고 합니다. 네. 이후에 구글, 애플, 테드, 아스펜 아이디어 페스티벌 등등 다양한 곳에서 강연을 펼치고 있고, 또 비영리 단체인 포퓰리스의 공동 설립자로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충족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활동에 매진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오기 오가스도 뭐 이렇게 막 우등생 코스를 거쳐가지고 성공한 그런 저자는 아니라고 합니다. 네. 토드 로즈만큼 극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자기들 자신이 좀 그렇게 막 그 성공의 표준 공식에 맞춰진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 뭐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네. 일단 책에 나오는 사례를 좀 몇 개 읽어드릴게요. 뭐 세계적인 천문학자 중에 제니 맥코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고등학교를 안 나왔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싶은데 책을 읽으면 그런 사람이 있고, 이 사람 무슨 소행성도 발견하고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맞춤 양복 업계에 굉장히 또 이렇게 핫샷 데뷔를 한 앨런 롤로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 되게 희한해요. 맞춤 양복 업계라는 게 굉장히 이제 전통 따지고 뭐 그러는 모양인데, 갑자기 굴러 들어와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그 직전까지는 다른 데서 사업하던 사람이고, 그 전엔 바텐더였고, 네. 그 전엔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그 출신이고요. 또 뭐 이제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뭐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사람이 안 나온 대신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평생을 홍보업계에서 일하다가 되게 늦게 플로리스트가 돼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이라든가, 뭐 컴퓨터 공학 박사과정 다니다가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만두고 인간적 요소를 담은 컴퓨터를 만들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애플 초대 부사장이 된 사람, 존 코치, 뭐 이런 사람 등등이 나옵니다. 네. 유주님 혹시 이 중에 어떤 사례가 제일 인상 깊으셨나요? 저는 이 중에 그 이름이 잠깐만 잠깐만 수잔 로저스. 네. 네, 수잔 로저스라는 인물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네. 이 사람도 굉장히 그 불행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부부 관계? 네. 남편한테 굉장히 학대당하고 맞고
있고 막 아무튼 되게 그런 고등학교 중퇴하고 결혼했죠. 예.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아무 뭐 관련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으면서 무작정 나는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네. 그 음악을 하는 사람들 곁에서 그들의 음악을 좀 도와주면서 일하고 싶어하는 네. 그런 자기의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거기에 충실하다가 나중에는 진짜 프린스의 음악을 녹음하는 정말 프로듀서가 네. 되고 종국에는 버클리 음대에서 네. 예, 교수님으로 교수가 되는. 예, 진짜 대단하죠. 대단하죠. 예. 너무 좀 이렇게 비현실적이라 가지고 이 사람 얘기는 소설로 써도 되겠다 싶은. 예. 예. 그래서 아마 이런 이런 스토리를 지금 굉장히 막 공격적으로 압축해가지고 들려드렸는데 이렇게만 들으면 아 이건 이 사람이 너무 대단한 사람이니까 네. 우리 같은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생각하실 것이고 저희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읽었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바는 이 사람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다. 네. 당신도 이런 인생이 가능하다라는 네.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네. 다크호스. 근데 생각해보면 장 작가님과 저도 네. 약간 이런 다크호스적 그 절차를 네. 밟았다라는 거를 책을 읽으면서 좀 알게 된 게 좀 몇 가지가 있죠. 네. 저희가 좀 말씀드리기 좀 부끄러운데 읽으면서 정말 이제 격하게 저희가 그 시트에서 한 게 내가 다크호스였구나. 내가 다크호스였구나. 이런 I am 다크호스. 예, 그런 거를 느꼈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책의 큰 메시지이기도 한 것 같아요. 다크호스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그 성공의 표준 공식에서 벗어나서 그래 자기의 어떤 꿈과 밥벌이를 성취를 하고 어떤 일의 보람을 자아를 찾는 그런 사람이 다크호스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공의 표준 공식이라는 개념에 너무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누가 성공을 하면 일단 그 표준 공식에 맞춰가지고 생각을 해요. 맞아. 거봐. 돈이 뭐 네. 성공했다라는 것을 항상 돈이랑 결부시키고 네. 뭐 유명세 네. 뭐 이런 거랑 결부시키는데 그게 성공이라고 할 수는 네. 없죠. 네. 최종 어떤 그 성공이 뭐냐라고 물을 때에 그것도 그렇고 그 사람이 간 과정도 그래 얘가 사실은 뭐 그래 어렸을 때부터 노력을 했다더라 뭐 무슨 에피소드를 봐도 다 표준 공식에 얽게 끼워 맞추려고 하고 근데 이 토드 로즈라든가 아까 저희가 사례를 든 사람들처럼 어떻게 해도 그 표준 공식에 안 맞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지워버려요.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소설로 쓰면 되겠네. 영화 같네 하면서 현실은 안 그렇지. 정말 뭐 사람이 인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도 있나 보지 하는데 저자들에 따르면 다크호스는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고 이미 다크호스 방식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고 저도 제가 다크호스인 줄 몰랐는데 읽으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결코 표준 공식이 아니었다. 심지어 저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공의 표준 공식대로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고 오히려 그 공식대로 따르면 성공 못하기는 게 훨씬 쉬워요. 네. 맞아요. 오히려 성공을 하려면 그 표준 공식 벗어나가지고 성공을 해야 되고 그 말 역으로 하면 지금 성공한 사람들은 지금 돈을 어쨌든 자기 밥벌이를 하면서 자아를 충만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크호스 요소가 있는 것이고 저도 유조님도 읽으면서 다크호스임을 그런 요소를 저희 안에 있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네. 우리 부끄러운데 그냥 얘기를 해볼까요? 네. 각자의 다크호스 요소. 장 작가님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신문 기자를 하다가 소설가가 됐잖아요. 근데 신문 기자를 봐도 그렇고 소설가를 봐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표준 공식이 있어요. 이게 진짜 웃긴 게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정말 와닿았던 게 정작 그 소설가들 본인이랑 신문 기자들 본인들은 그 공식 안 믿어요. 그 공식 제일 믿는 사람들이 기자 지망생이랑 소설가 지망생이에요. 소설가의 표준 성공 공식이라고 생각하는 거 사람들이 생각하고 특히 지망생들이 믿는 거 뭐냐면 일단 고등학교 때 문과를 가가지고 어떤 대학에 유서 깊은 대학에 국문과나 문예창작학과를 가고 거기서 대학 다니는 중에 제일 좋은 건 대학 다니는 중에
어디 등단을 하는 거예요. 신춘문예 등단을 음. 하든지 무슨 문예제 등단을 하는 거, 아니면 대학 졸업한 다음에 뭐 대학원생일 때라든가 뭐 어쨌든 20대 중에 등단을 해서 그 다음에 단편 소설 청탁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 군데 뭐 청탁을 하다가 그게 무슨 문학상을 받습니다. 특히 요즘은 이제 젊은 작가상 하나 정도 이제 받고, 젊은 작가상 대상 받으면 제일 좋고요. 그런 다음에 장편 소설을 내요. 그리고 장편 소설 내 가지고 그게 떠 가지고 뭐 문단 유망주 뭐 이러다가 뭐 그렇게 되는 코스가 소설가의 표준 공식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일단 제가 아는 작가 중에 이대로 성공한 작가 거의 없어요.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 작가님은 문예창작가 출신도 아니면서 어떻게 소설가가 됐나요? 할 때 저도 처음에 그 질문 받을 때는 질문이 이상하다는 생각 안 했는데, 소설가 중에 의외로 문예창작가나 국문과 아닌 분들 되게 많아요. 저희 심윤경 작가님 나오셨을 때 심윤경 작가님 분자생물학과 맞아요. 예, 였죠. 의외로 별로 국문과 문예창작학과 출신 별로 없고, 아까 말씀드린 코스대로 다 한 사람, 정말 대한민국 소설가가 몇백 명, 몇천 명인데 몇 사람 안 됩니다. 몇 사람 안 되고, 저는 심지어 그 코스에 전부 다 반대예요. 그 전부 다 그 코스를 비껴난 게, 저 고등학교 때 이과 갔죠. 대학교 때 공대 나왔죠. 그다음에 대학 때 소설 썼는데 SF 썼죠. 그리고 그거 그, 20세기 소년이 네. 그 제목이 뭐죠? 제목이 뭔가요? 제목이요? 글쎄요. 기억이 안 나요. 네. 아니 그 책이 뭐지? 아니 우리 다크호스 아니 근데 저희 장 작가님이 팟캐스트의 성공 표준 공식도 많이 벗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 클론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소설 SF 소설을 대학 때 쓰셨고,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놀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 팀장님이 어디서 구해가지고 온 거를 장 작가님이 훔쳐가지고 폐기했잖아. 근데 또 구했잖아. 또 자, 구했어. 제가 어쨌든 대학 근데- 때 아니 신춘 근데 지금 내가 다코스를 읽고 나니까 드는 생각이, 그 네. 플로금 프로젝트라는 책이 되게 소중한 거야 정말.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그게 오늘의 장강명을 만들었다. 나는 그렇게 보고요. 장 작가님의 자양분. 그럼. 아 그때 신춘문예를 당선을 됐어야 됐는데. 네. 네, 어쨌든 그래서 20대 절대 데뷔 못했죠. 그리고 건설회사 갔다가 신문사를 갔다가 20대 데뷔한 게 아니라 30대 후반에 데뷔를 하고, 단편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장편으로 시작을 해서 장편을 여러 개 발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단편집으로 좀 주목을 받은, 그 표준 공식에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이제 소설가 얘기만 말씀을 드렸는데, 기자의 성공 표준 공식이라고 생각하는 기자 지망생들의 경로도 있는데, 저는 그거하고 하나도 안 맞고, 신문사에 들어가도 신문방송학과 출신이나 뭐 학보사 출신 별로 없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요조님 어떻습니까? 뭐 표준 공식 말씀하셨으니까, 네. 뮤지션이 되기 위한 표준 공식이라는 거가 있다면 이제 아주 거칠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기획사에 들어가가지고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는 기약 없는 연습생 시절을 거친 다음에 네. 이제 그 기간 중에 이제 내가 댄스 가수가 될 것인지, 발라드 가수가 될 것인지, 혹은 솔로 가수가 될 것인지, 그룹이 될 것인지 네. 등등 자기의 포지셔닝을 거쳐서 네. 이제 만들어진 이제 뮤지션으로 데뷔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인디 뮤지션이 되는 네. 그런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디 뮤지션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곡을 써야겠죠. 네. 자기가 곡을 쓰고 연주도 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가사도 이제 써서 클럽 오디션 같은 것도 보러 다니고, 그래서 받아주는 클럽에서 공연을 이제 하기 시작해야 되고, 네. 아니면 이제 제가 소속되어 있는 매직 스트로베리 사운드 같은 네. 인디 레이블에 이제 뭐 CD가 됐든 음원이 샘플 됐든 CD를. 샘플을 이제 보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어필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그렇게 데뷔를 안 했죠. 네. 네, 저는 그냥 이제 음악을 좋아했는데 대학교에 들어갔더니 음악하는 동아리, 그러니까 이제 음대에 안 갔죠. 네. 그냥 불문과에 입학을 해서 실용음악과를 가신 것도 아니고. 네, 가서
음악을 좋아하니까 동아리로 음악 활동해야지라고 보니까 락 동아리가 있었고 힙합 네. 동아리가 있었어요. 두 개가. 네. 근데 힙합은 너무 거칠었어요. 제가 보기에 너무너무 거칠고 남자밖에 없고 막 와, 락 동아리가 힙합 동아리보다 덜 거칠었나요? 그러니까 되게 진짜 약간 막 너무 남자 했어요. 락 동아리가 제가 보기에. 뭔지 알겠다. 예. 그에 반해서 이제 힙합 동아리는 일단 음악도 하고 그래피티도 하고 네. 춤도 하고 좀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컸어요. 네. 그리고 여자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그럼 나는 힙합 동아리 들어가야지.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막 R&B도 되게 많이 듣고 재즈도 듣고 막 랩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저는 대학 다니면서 방학 때마다 했거든요. 네. 근데 아르바이트도 일단 내가 음악을 좋아하니까 음악을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재즈 클럽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네. 거기서 같이 일하던 동료도 이제 음악을 하던 친구였는데 네. 그 친구가 뭐 곡을 썼는데 너 노래할 줄 알면 노래 좀 가이드로 해다오. 그래서 불렀는데 그거를 그대로 앨범을 내버렸죠. 그 친구가. 네. 그 앨범이 이제 허밍어반 스테레오라는 팀이었고 그래서 제 어떻게 보면 운이 작용한 건데 네. 제 의도와 상관없이 목소리로 데뷔를 하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좀 무명의 시간을 20대 내내 거치면서 그냥 목소리로만 이렇게 노래 불러주고 뭐 네. 해주는 그런 활동을 하다가 이제 데뷔가 20대 후반에 그렇게 된 셈이어서 네. 그렇게 그런 표준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데뷔를 하긴 했죠, 저도. 네. 지금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면서 아이 뭐 장강명 너도 좀 특이한 애고 뭐 요조 뮤지션 요조님도 좀 특이한 사례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뭐 특이한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근데 그래서 한국의 다른 다크호스는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많아. 책이게모라고 게스트들이 거의 다 다크호스더라고요. 은유 작가님 그 작가가 되는 표준 공식이랑 전혀 거리가 멀죠. 김민섭 작가님도 그랬고 또 누구 있죠? 이슬아 작가도 그렇고요. 정재희 작가님. 네, 정말 많고 네. 뭐 멀리 진짜 가지 않아도 너무 여기 계신 계신 저희 스태프들도 그런 너무 표준화된 그런 거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하다못해 제 매니저만 봐도 네. 너무 그 표준적이지 않은 삶을 거쳐서 지금 저희 회사에 그냥 세 번째 우두머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진짜 다크호스가 많구나. 의외로 우리 사회에서 저 사람 한 자리 자기 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과거를 보면은 다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표준 경로를 따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이제 글 쓰는 작가만 얘기를 드렸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웹소설 작가다. 저희가 한산이가 작가님 모셨잖아요. 네. 그분도 결코 웹소설 작가의 표준 경로는 아니었고 그럼 웹툰 작가 김보통 작가님 모셨는데 김보통 작가님도 그 표준 경로는 아니죠. 그 김홍익 안전가옥 대표님, 뭐 문지한 진짜 작가님, 많은 것 같아요. 다 등등등 다 대부분 보면 다 글배우 작가님처럼 그런 식으로 작가가 된 분이 또 누가 있겠어요. 이렇게 맞아, 진짜. 갑자기 대학로에서 이렇게 무슨 예. 그런 상담하다가 음. 뭐 그런 거 보면은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혹시 우리가 표준 경로라고 믿었던 것이 그닥 그냥 뭐 무슨 완전 고용 뭐 이런 말처럼 개념으로만 있는 말이고 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야? 실제 현실 세계는 그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니지 않아? 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네. 저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네. 그러니까 표준 공식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결정적인 단점이 네. 이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표준의 길을 걷는 동안 이제 너무 불행해지기가 쉽다라는 그렇죠. 말을 하죠. 네. 저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뭐 맞아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사람 굉장히 소수이고 거기서 1등, 2등 하는 사람은 정말 한 명, 두 명인 것이고 뭐에서 최우 수상을 받는다, 대상을 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하는 거는 정말 극소수고 나머지 그 바닥에 그 경쟁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1, 2등을 하거나 거기에 합격하거나 하는 그런 관문을 통과한 사람들도
그걸 하면서 좋으냐 하면 힘들어요. 힘들어. 맞아요. 네. 그 정말 쉽게 간단하게만 생각해봐도 우리 학창 시절 때만 생각해봐도 네. 우리가 10대를 보내는 목적이 그냥 인류대 좋은 대학교 가는 것밖에 없고 그게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정말 누구나 다 박탈감을 느끼고 네. 인생 끝난 것 같은 어떤 그런 기분을 누구나 느끼잖아요. 네. 그리고 아예 뭐 집안 사정까지 좋지 않아가지고 아예 나는 대학에 가지 못하고 은유 작가님 나왔을 때 우리가 그런 얘기 나눴었는데 네. 아예 대학을 갈 상황이 되지 못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사람들은 네. 아예 자존감이라는 게 없어져서 나는 되게 무가치한 사람이다라는 네. 생각 속에서 살게 되고 네. 이 성공의 표준 공식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패배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패배자 중에서도 굉장히 일찍 패배한 사람들 했다고 느끼는 아이들은 좌절감 속에서 이제 평생을 보내게 되고 뭐 계속 어떤 관문에서 자기가 패배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트라우마 돼가지고 막 계속 그 일 후회하면서 살고 그리고 진짜 아이러니한 거는 그거를 통과를 한 소수는 통과할 때 기분 안 좋았는데 그러니까 힘들었는데 그래서 그 남들이 목적지라고 하는 거기까지 간 다음에 정말 보는 사람 허탈하게 거기서 불행하다고 자기가 맞아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공허하다. 행복하지 않다 공허하지 않다 이런 말을 하고 있으면 도대체 이 경로가 누굴 위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 그 표준의 길을 세뇌시키고 주입하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것이 네. 우리가 이렇게 표준적인 경로를 너희에게 제안하고 있고 너희들은 노력해야 한다. 네. 그래서 노력을 해서 이 표준적인 절차를 너네들이 완수하면 너희는 네.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게 이제 그렇죠. 그들의 주장인데 네. 그렇지가 않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이제 다크호스들의 경우를 보면 이 패턴이 다른 패턴을 가지고 네. 있죠. 어떤 패턴이냐면 일단은 중요한 게 내 만족, 내 네. 충족감에 주목해야 되고 집중해야 한다. 네. 그리고 내 니즈에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면 성공을 한다. 네. 라는 이제 다른 패턴이 네. 나오는 것인데 저는 여기서 좀 많이 놀랐어요. 저도 정말 네, 놀랐습니다. 자, 노력해라. 그러면 성공할 것이고 그럼 행복해진다가 아니라 일단 네가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을 찾아라. 그러면은 너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럼 넌 성공하게 된다. 이 순서라는 네, 것이고 이게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다뤘던 뭐 퇴사해도 괜찮아 뭐 네 꿈을 찾아 이상 한 걸음 더 나간 얘기라고 생각이 돼요. 퇴사해도 괜찮아라고 하면은 솔직히 잘 안 믿기거든요. 아니 퇴사하면 월급이 안 나오는데 뭐가 괜찮아? 그렇죠. 네. 그렇죠.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 맞아요. 운이 좋아서 그랬던 거 아니야? 대한민국 사회 안전망이 그래도 뭐 이렇게 저 실업급여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랬던 거 아니야? 라는 말이 약간 있었는데 그래.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말을 이제 저자들은 충족감이라고 충족감. 이제 말을 하고 있고 그게 좀 네.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충족감을 느끼면 나는 그 일을 많이 열심히 치열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노력이 저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고도 노력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할수록 충족감이 드니까 그쵸. 네. 점점 더 열심히 노력 하게 자체가 돼서 고통스럽지 네, 않겠죠. 네. 남들이 볼 땐 되게 비범한 노력을 하게 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분야에서 아주 뾰족한 성공을 거두게 되는 그럴싸하죠. 그럴싸하고 그러면 뭐 지금 반신반의 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그리고 여기까지 얘기하는 책이 굉장히 많고 네. 네. 그냥 너희의 그 행복을 너가 이제 하고 싶은 거를 해라라고 말하는 책이 여기까지 얘기한 책이 되게 많고 네. 네. 그럴 텐데 이제부터 그러면 그 구체적인 방법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크호스의 전략 4가지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를 먼저 1부에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네. 일단 첫 번째 전략 따단 자체 백그라운드 음악을 네. 마음속 사소한 끌림들을 파악하라. 네.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여기저기서 이제 뭐 이제 강연을 한다거나 네. 네, 그러면 진짜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나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라는 그 말 요즘 젊은 분들 너무 많이 해요. 진짜 많이 듣고 네. 그렇다고 내가 거기에 뭐 어떤 뾰족한 대안을 제시해 줄 수도 없기 때문에 네. 되게 피차 되게 답답하다가 되게
기분 좀 찝찝하게 헤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동안. 그래서 집에 오면서도 너무 되게 불편하고 마음이. 그 질문이 되게 스트레스가 되니까 네. 요즘은 또 뭐 이렇게 답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특별하게 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아무나 되세요. 뭐 그냥 뭐 특별한 사람 안 되면 어때요? 라고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신데 그렇지 않고 이 책은 특별하게 되자는 건 얘기를 합니다. 네. 어떻게 해서 내가 되고 싶어 하는 뭔가를 발견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진짜 질문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뭘 좋아하고 혹은 뭘 싫어하고 네. 하는 거를 정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그 절차를 제안을 하는데 진짜 이것도 보면서 정말 맞는 말이다라고 느낀 게 네. 우리는 의외로 우리를 잘 모르고 그렇죠. 우리가 우리를 알아가는 일을 되게 귀찮아해요, 사실. 네. 그리고 회피할 때도 되게 많고 네. 근데 이 책에서는 그러지 말고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네. 구체적으로 오랫동안 파악해라 라는 것을 제안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멋있는 표현으로 미시적 동기를 깨닫는 일을 이제 추천을 하고 있죠. 네. 네. 저는 뭐 그냥 이제 미시적 동기 깨닫기라고 하면은 뭐 멋있게 들리긴 하는데 무슨 뜻인지 잘 안 와닿으니까 마음속 사소한 끌림들을 파악하라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내가 좋아하는 게 뭐다, 내가 싫어하는 게 뭐다, 난 누구다가 한 줄짜리로 답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책을 맞아요. 읽으면서 알았습니다. 네. 그런 게 아니고 요거는 요만큼 좋아하고 저것도 요만큼 좋아하고 막 이렇게 조금씩 들쭉날쭉하게 좋아하는 것들이 있고 싫어하는 것들이 있고 근데 내가 보기엔 되게 사소한 것들인 거죠. 맞아. 나 시리얼 좋아하고 라떼 좋아하고 뭐 이런 네, 식의 되게 사소한. 그런 것들이고 이게 나의 정체성이랑 큰 관련이 있겠어? 나 뭐 옷 접는 거 좋아하는데 이게 뭐 내가 누구인가라는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답이 됩니다. 답이 된다는 것이고 어떤 거냐면 여기서 다시 저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를테면은 나는 소설가가 되고 싶다. 나는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그런 식으로 시작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시작했던 건 아니고 뭔가 저의 사소한 끌림들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거였습니다. 창조적인 일을 하고 싶다. 뭐 그런 거 할 때 막연하게. 재밌어하고 형식에 얽매이는 거 좀 거추장스러워한다. 또 자유로운 분위기를 원한다. 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뭐 독립적으로 일하고 싶다. 뭐 이런 것들, 이런 끌림들이 있고 지금 보면 소설가라는 직업이 거기에 다 해당이 들어맞죠. 되는, 다 들어맞죠.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무슨 뭐 나는 소설가가 되겠어 뭐 이런 게 아니라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PC통신에 가입을 해서 클론 프로젝트를 맞네 자연분. 클론 프로젝트를 쓰면서 안 거죠. 이거 재밌네 이런 걸 쓰는 거가 이런 식으로 저의 미시적 동기를 깨달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리고 그걸 깨닫고 또 한편으로는 저랑 안 맞는 일은 뭔가 이것도 깨달은 거예요. 제가 결국은 뭐 신춘문예도 다 떨어졌고 뭐 이렇게 신문사도 다 떨어져서 건설회사를 들어갔을 때 오히려 이제 클론 프로젝트를 쓸 때 이게 나랑 맞는다는 걸 느낀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강도로 그 건설사에서 일을 하면서 이건 나랑 안 맞는다는 거를 확연히 알게 됐죠. 별로 창조적인 일을 하지 않았고 거기서는 그리고 형식이 매우 중요했고 건설 회사들 현장이 일단 안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엄청 이게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업무이고 그런 매뉴얼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다녀야 되는 곳이고요. 네. 그리고 뭐 그렇게 자유로운 분위기는 아니고 또 건설 현장이라는 게 어디나 독립적으로 일할 수는 없고요.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계를 해야 되고 그 일이 건설 일이 소설 집필보다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저랑 안 맞는 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게 너무 안 맞아가지고 난 이건 아닌 것 같고 근데 뭐 소설가는 지금 누가 시켜주는 게 주지 않으니까 나 다시 한번 신문사를 해야겠다 이러면서 그만뒀고요. 근데 대부분의 성공의 표준 공식을 생각하는 분들은 그런 사람 내면에 있는 미시적인 동기를 강조하지 않고 보편적인 동기를 자꾸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좋은 대학, 좋은 회사. 좋은 회사는 뭔가
보수가 높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거. 야,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인정해주고. 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회사는 좋은 회사야. 그런데 다니면 좋아. 넌 그걸 좋아할 거야. 보편적으로 연봉이 높으면 좋은 거야. 너도 보편적으로 그걸 좋아해. 연봉 많이 주니까. 제가 다녔던 회사 이제 대기업이고 이름난 회사였으니까 부모님은 보편적 동기를 따지셨고 저한테 제가 그 건설사를 그만둔다고 할 때 굉장히 납득을 못 하셨습니다. 납득 못 하고 제가 그거랑 좀 안 맞고 내 신문 기자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아니 그 회사가 얼마나 좋은 회사인데 라는 저는 그쵸. 미시적 동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보편적 동기를 말씀을 하셨던 거죠. 신문사를 그만둘 때도 그랬어요. 신문사를 그만둘 때 이제 저는 조금 더 저에 대해서 알아서 신문 기자가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일을 하고 어느 정도 창조적인 일을 하고 어느 정도 자유롭긴 한데 제가 원했던 거는 그 이상이었던 거예요. 더 자유롭고 더 창조적이고 더 독립적인 일을 그런 걸 하고 싶고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만뒀을 때 부모님이 또 하신 말씀은 또 보편적 동기였죠. 아니 그 신문사 얼마나 좋은 회사인데 거기서 뭐 더 해가지고 부장 달고 뭐 편집국장하면 좋은 거 아니야라고 할 때 납득을 못 하셨고 그리고 저는 지금 제가 결국은 저의 어떤 미시적 동기들이랑 맞는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이게 연봉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 좋은 게 아니라 이 일을 할 때 충족감이 들어요. 제가 소설을 쓸 때 뭐 건설회사에서 일할 때나 아니면 신문 기자로 일할 때보다 훨씬 더 그 하루하루가 좀 충만하고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나 오늘 진짜 회사 가기 싫다. 나 진짜 출근하는데 이대로 어디로 그냥 강원도로 가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날은 없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나 오늘 소설이 너무 쓰기가 싫어가지고 강원도로 도망가가지고 영원히 소설 안 쓰는 대로 도망가 버리고 싶다. 이런 날이 없어요. 이런 날이 없고 소설 더럽게 안 풀리네. 이 정도까지는 있는데 내가 여기서 도망가 버리고 싶다. 이 삶에서 그런 적이 없고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분이 좋고 잠잘 때도 소설을 충분히 못 써가지고 그게 불만이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했고 내 인생이 하루가 허망하게 날아갔다. 이런 생각은 안 듭니다. 유주님의 미시적 동기 한번 들어볼까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네. 굉장히 이 책이 전달하는 메시지에 동의하고 네. 또 동감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약간 좀 의혹이 가고 약간 좀 정말 약간 이렇게 다시 이제 되묻게 되는 지점들도 몇 군데가 있었는데 네. 제가 드는 의심은 이런 그러니까 의심과 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런 미시적 동기에 집중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쉬운 게 아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그런 미시적 동기를 찾는 훈련 자체가 네. 우리가 되어 있지가 않아가지고 그렇죠. 그거를 찾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미시적 동기를 발견했다고 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지게 되는데 네. 예컨대 장 작가님 경우만 하더라도 정말 그 누구나 다 좋다고 말하는 신문사를 그만두고 소설가가 되겠다?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잖아요. 그게 제가 용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격이 들어가지고 빡쳐가지고 그만둔 거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장 작가님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쉽게 그렇죠. 할 수 네. 없는 선택이잖아요. 그게. 저도 제 아들이 그만둔다 그러면 말려요. 그 네, 상황에서. 너무 네. 위험하고 네. 만약에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이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받쳐주지 않는 경우에 그럴 때에도 내 미시적 동기에 이렇게 내가 집중해서 발견하고 집중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래서 참 책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도 참 속 편하게 들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분명하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진짜 정말 표준적 절차를 밟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라는 네. 거. 사실 그게 다크호스의 전략 두 번째 위험을 통제하라, 네. 운에 맡기지 마라는 거랑 이어지고 있는데 그거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해보고 네. 일단은 지금은 그럼 그 위험한 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얘기는 잠깐 미뤄두고 미시적 동기를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그거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파악하는 하나의 요령?
비판 게임이라는 유령이 나와요. 네. 그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 네. 비판 게임이 뭐냐면요. 남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감정 반응을 보이는지를 주목해서 내가 정말 원하고 좋아하는 게 뭔지를 그 근원을 추적해 나가는 네. 그런 훈련이 뭐 게임이자 훈련이자 네.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장 작가님하고 방송을 진행하는데 네. 장 작가님의 어떤 면이 너무 거슬리는 거야 나한테. 아 저렇게 썰렁한 유머를 왜 저렇게 계속하지? 약간 이런 거랄지. 네. 아니 뭐 그러니까 그런 근데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상대방을 보면서 뭔가 불쾌하거나 이렇게 짜증나는 지점이 있을 때 네. 그냥 아 짜증나 아 불쾌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네. 근데 그러지 말고 이게 옳으냐 그르냐라는 윤리적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네. 그냥 내가 상대방 혹은 어떤 사안 네. 정말 이 세계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그것을 얼른 재빠르게 포착해서 파악하는 연습을 해가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싫어하는구나.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내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구나라는 거를 약간 메타적으로 네. 좀 이렇게 파악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를 이제 비판 게임이라는 워딩을 통해서 네. 제안을 하고 있어요. 뭐 모두 다 동의하시겠지만 한국 교육 시스템이라는 게 네가 좋아하는 게 뭔지 네가 원하는 게 뭔지 네가 누구인지 말해주진 않고 이게 좋은 거니까 이걸 위해서 달려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끔 이제 무슨 구호처럼 네가 진짜로 좋아하는 게 뭐야 이런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도 되게 막연하기 때문에 그냥 어디 해외여행을 한번 간 다음에 뭐 이렇게 뭔가 막연하게 답을이라고 생각하는 걸 들고 오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러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비판 게임이라는 건. 네. 제 사례를 또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어떤 창조적인 일, 자유로운 일, 독립적인 일을 하고 싶다고 할 때 제가 대학생일 때 특히 광고 동호회 이런 게 되게 인기였어요. 맞아. 그때 막 광기라는 드라마 혹시 아세요? 언니, 원빈 최강희. 은근히 드라마 많이 보셔. 아니 그때 근데 광기가 또 대학생들한테 인기 되게 그랬구나. 많고, 예. 그래서 광고업계에서 일하는 거 뭐 카피라이터라든가 뭐 그런 게 되게 인기가 많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제 친구들 중에도 광고 동아리를 들어가는 게 그렇게 막 경쟁률 심해가지고 시험 치고 들어가고 제가 다녔던 학교 광고 동아리가 또 되게 유명했거든요. 그랬구나. 예. 근데 그거를 들어가는 걸 보면서 거기 뭐 분명히 창조적인 일을 하고 독립적으로 하고 자유롭게 일하는 것 같은데 너무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광고 동아리에서 열심히 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되게 아니 저게 뭔데? 이런 마음이 들었고 그때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왜 창조적, 자유로운, 독립적 이런 거 좋아하면서 광고 일은 그렇게 안 내켜 할까? 오히려 우습게 보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었던 겁니다. 저는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게 지금 광고가 광고계 지금 폄하하시는 거예요? 의미 없다고? 아니 제가 지금 이렇게 막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광고 업계가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몇십 년이 지나도 남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상품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세상에 대해서 나의 메시지를 말하고 싶은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했고 네. 제가 나는 의미를 되게 따지는 사람이구나. 나는 그저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창조적인 걸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멋있는 CF가 나와가지고 그 CF가 막 화제가 되고 그 상품이 막 팔려가지고 장감독 뭐 훌륭해 하면 이걸로 나는 그날 밤에 내가 멋있는 일을 했다고 잘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걸 알았습니다. 그때는 비판 게임이 뭔지 몰랐는데 지금 책에서 비판 게임을 듣고 나니까 그때 내가 했던 게 비판 게임이고 비판 게임의 결과 저는 저의 미시적 동기 중에 하나를 알게 됐죠. 제가 이 책 읽으면서 노트에 좀 적어봤거든요. 네. 그냥 그러니까 저를 좀 그 표본 삼아서 저렇게 한심한 얘기를 써도 되는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서. 아니 이 책에 나오는 미시적 동기가 진짜 한심해요. 뭐 정리정돈하는 거 좋아한다. 뭐 이런 거 네, 그런 것들이에요. 그냥 너무 사소한. 네. 그냥 다 썼어요. 그냥 상관없이. 네. 그냥 저는
나가서 에너지를 얻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음. 좋아하는 게 자전거 타는 거, 음. 산책하는 거. 네. 그래서 나는 밖에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다. 네. 그리고 예쁘게 꾸미고 나가는 걸 좋아한다. 예, 그냥 추리닝에 뭐 집 앞에 잠깐 뭐 사러 갈 때 그냥 안 꾸미고 나가잖아요. 그냥 네. 후줄근하게 슬리퍼 신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정말 다르신 그러니까 거죠. 가야 되면 가는데 네. 그렇게 내켜 하진 않고 제가 정말 좀 집에서 깨끗하게 씻고 좀 잘 차려입고 화장도 좀 하고 이렇게 하고 나갈 때 제가 진짜 행복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미시적 동기로군요. 예, 진짜 좋아하더라고 그거를 제가. 네. 그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실증을 되게 잘 느끼고 예, 실증 잘 느끼고 네. 배우는 거 되게 좋아하고 배우는 거 되게 좋아해서 보통 사람들이 맨스플레인이다라고 하는 네. 이제 뭘 알려주기 좋아하는 남자들이나 뭐 여자들 네. 우먼스플레인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어떤 지나친 그 설명을 좀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데 저는 의외로 그걸 좋아한다. 네. 그래서 뭐 병원에 가도 의사 선생님이 막 뭐라 막 하면 너무 좋아가지고 또 해주실 말씀 없냐고 막 경청을 하고 있고 네. 뭐 그냥 전혀 쓸데없는 뭐 시장이든 어디든 가서 좀 지나치게 설명이 길어져도 저는 별로 불쾌하지 않고 너무 그게 재미있고 좋아요. 예, 그리고 또 세상을 바꾸는 일에 관심이 있지만 그렇죠. 거기에 앞장서는 건 싫어해요. 아. 예, 바꾸는 일에 동참하는 건 관심이 많은데 네. 거기 앞장서는 거는 싫어하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끄덕끄덕. 네. 네, 그리고 또 꼼꼼하지 않고 끄덕끄덕. 네. 요약 정리 엄청 못하고 그래서 저희 팟캐스트 할 때도 뭐 이 줄거리가 어떻게 되죠? 뭐 그렇게 딱 요약을 해가지고 얘기하는 거 저 되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장 작가님한테 제가 토스하고 아니 잘 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걸 싫어하시는군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아. 내가 이 스토리를 내가 요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저희 정말 다른 사람이에요. 저는 그 요약 정리하는 거를 좋아해요? 쉽게 하는 건 아닌데 그걸 할 때 되게 이렇게 만족감을 느껴요. 요약 정리를 잘하면. 전 너무 싫어요. 그게 너무 저희 스트레스예요. 그게. 사람마다 이렇게 미시적 동기가 다릅니다. 네, 근데 여기까지 썼거든요. 그리고 네. 저는 앞으로도 아주 정말 디테일하고 뭐 아무리 추잡스럽고 더러운 거라도 그냥 관여 안 하고 저는 다 써내려가 보려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걸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싶어서 네.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진짜 뭘 약간 이제 뭐 듣고 이상한 거 나오면은 흥 하고 웃으려고 그랬는데 책에서 말하는 미시적 동기에 정말 적합한 그런 표본들인 거고 그거 다 해가지고 유주님이 내가 어떤 사람이다 파악이 끝나면 갑자기 뭐 다른 직업으로 막 이직을 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 좀 기대하고 있어요. 정말 내가 네. 지금 뭐 뮤지션이고 뭐 책방하고 이렇게 팟캐스트 진행하고 뭐 하면서 정말 만족스럽게 지내고 있지만 이 책에 등장하는 다크호스들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다가도 돌연 다 그만두고 다른 인생에 막 진입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막 무슨 뭐 나이 한참 들어가지고 60세 뭐 다른 일 성공하고 막 이런 네, 사람들도 네. 있어가지고 저도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표준 공식을 벗어나는 이야기를 다루니까 당연히 예고한 표준 공식에서 벗어나서 그 다크호스 전략 두 가지를 일부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세 가지를 2부에서 빨리 네, 빨리 다룰게요. 네. 하여튼 2부에서도 이 비범한 다크호스 전략 이어지니까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그럼 2부에서 만나요. 책 표준화 전략을 벗어나야 된다라는 강박에 사로잡혀서 이게 뭐라고 이거 아니야? 네, 뭐 무조건 벗어나는 게 좋은 건 아니라는 이게 교훈도 뭐라고 좀 이렇게 힙합으로 한번 해주세요. 어허 여기까지 이걸로 예. 내가 모든 걸 다 네. 해보겠다.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